40년 시장에서 일하고 은퇴를 꿈꿨는데 딸 한마디에 다시 무급 가정부가 되었어요. 저는 김순애입니다. 올해 65이에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혹시 저처럼 자식들 때문에 노후를 포기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한 번쯤은 자신을 위한 선택도 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예요. 저는 25에 결혼해서 두 아이를 키웠어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홀로 아이들을 길러야 했죠. 그때부터 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했어요. 작은 반찬 가게였지만 새벽 4시에 일어나 밑반찬 만들고 저녁 9시까지 가게를 지키며 40년을 버텼어요. 손님들이 순애 씨 김치가 제일 맛있다고 하면서 찾아주실 때 그게 저희 보람이었어요. 비록 힘들었지만 아이들이 대학까지 졸업시킬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몸이 말을 안 듣기 시작했어요. 허리는 아프고 무릎은 시큰거리고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점점 힘들어졌어요. 특히 겨울에는 찬바람 때문에 관절이 너무 아팠거든요. 딸 지영이가 엄마, 이제 그만 일하세요. 나이도 있으시고 충분히 고생하셨어요. 라고 말할 때는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제 인생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가게를 정리하고 나서 계획한 게 많았어요. 젊었을 때부터 그림에 관심이 있었는데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교실을 신청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과 여행도 가려고 했고요. 특히 수채화는 정말 재미있었어요. 붓으로 색을 칠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졌거든요. 40년 동안 숫자와 돈만 세던 손으로 그림을 그리니까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기분이었어요. 여행도 첫 번째로 제주도에 갔어요. 친구 5명과 함께 3박 4일 일정이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웃으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시장 일로 바쁠 때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일들이었죠. 그런데 그 평화로운 시간이 얼마 가지 않았어요. 작년 가을쯤이었는데 지영이가 갑자기 집에 와서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엄마, 저 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는 거였어요. 지영이 남편 민수도 직장을 다니고 지영이도 복직해야 하는데 어린이집은 대기 순번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 엄마, 어린이집은 자리가 없어요. 저희 맞벌이라 너무 힘들어요. 잠깐만 도와주세요. 그 잠깐만이라는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딸이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엄마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게다가 손주잖아요. 혈육인데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 잠깐이니까 엄마가 도와줄게. 어린이집 자리 나면 바로 보내는 거다. 이렇게 약속하고 손주 돌봄을 시작했어요. 그때만 해도 정말 잠깐일 줄 알았거든요. 처음 며칠은 괜찮았어요. 오랜만에 보는 손주가 귀엽기도 했고 딸을 도와준다는 뿌듯함도 있었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침 6시부터 저는 분유타고 기저귀 갈고 하루 종일 아이를 봐야 해요. 처음에는 힘드시죠? 감사해요 라고 하던 지영이가 점점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로 바뀌었어요. 특히 제가 수채화 교실에 가려고 하면 엄마, 오늘은 못 가세요. 아이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병원에 가야 할 수도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들과의 약속도 자꾸 취소해야 했어요. 미안, 손주 봐야 해서. 이런 말을 몇 번 하니까 친구들도 이해한다고는 하지만 점점 연락이 뜸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속상한 건 어린이집 얘기였어요. 처음에는 대기 중이에요 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가 되었고 급기야는 엄마가 봐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린이집보다 할머니가 더 안전하잖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지영이는 처음부터 저를 무료 육아도우미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라고요.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죠? 자식들이 잠깐만 도와달라고 할 때 그 잠깐이 언제까지인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특히 손주일이면 더욱 거절하기 어렵고요. 저는 그때까지도 참았어요. 딸이 직장 생활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아니까요. 제가 조금 희생하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요구사항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아이만 봐주는 게 아니라 집안일까지 해달라는 거예요. 엄마, 어차피 집에 계시는 거니까 청소 좀 해주세요. 저녁 준비도 부탁드려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니까 제 생활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지영이 집에서 지내야 했고, 수채화 교실도 여행 계획도 모두 포기해야 했어요. 무엇보다 속상한 건 감사하다는 말을 듣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엄마 정말 고마워요 라고 하던 지영이가 나중에는 그냥 당연한 일인 것처럼 여기더라고요. 그때부터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40년 동안 고생해서 모은 노후가 이런 건가? 딸을 위해 내 인생을 또 포기해야 하는 건가? 하지만 그래도 참았어요. 가족이니까요.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면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알게 될 거예요. 손주 하나 봐달라는 것이 온 가족의 밥상까지 차려주는 일이 될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육아라는 게 정말 체력이 많이 드는 일이에요. 특히 저희 나이에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손주니까 예쁘고 딸을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버텼어요. 그런데 문제는 요구사항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였어요. 처음 몇 주는 정말 아이만 봐주면 됐어요. 처음에는 엄마, 오늘도 부탁드려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엄마, 어차피 여기 계시는 거니까 청소 좀 해주세요. 저희가 출근하느라 정리할 시간이 없어서요.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해했어요. 맞벌이 부부가 집안일까지 하기는 힘들겠다 싶어서요. 그래서 아이 낮잠 시간에 청소도 하고 빨래도 개어놨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요청이 왔어요. 엄마, 저녁 준비도 부탁드려요. 저희가 퇴근하면 너무 늦어서 아이가 배고파해요. 하면서 장보기까지 부탁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하루 일과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지영이 집으로 가고 아이 밥 먹이고 기저귀 갈고 재우고 그 사이에 청소하고 장 보러 나가고 저녁 준비까지. 정말 쉴 틈이 없었어요. 특히 힘든 건 아이가 낮잠을 안 잘 때였어요. 계속 안고 있어야 하니까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거든요. 65세 몸으로 돌진한 아이를 하루 종일 돌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지영이와 민수는 고마워하기는커녕 점점 더 많은 걸 요구했어요. 엄마, 애가 이유식 시기인데 직접 만들어 주시면 안 될까요? 시판 제품보다는 엄마가 만든 게 저 좋잖아요. 이유식까지 만들어 달라니. 저는 40년 전에 아이들 키울 때 생각이 났어요. 그때는 믹서기도 제대로 없어서 다 손으로 으깨가며 만들었는데 지금 다시 그런 일을 해야 하나 싶었어요.
하지만 손주 생각에 결국 이유식도 만들어줬어요. 당근, 브로콜리, 소고기. 하나하나 삶아서 곱게 갈아서 만드니까 하루에 몇 시간씩 걸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녁 시간이었어요. 지영이와 민수가 퇴근해서 오면 그냥 식탁에 앉아서 밥을 기다리는 거예요. 엄마, 저녁 뭐예요? 애도 봐주셨으니 집안일은 정리하신 줄 알았죠. 이렇게 말할 때 정말 기가 막혔어요. 하루 종일 손주 돌보고 집안일하고 이유식 만들고 저녁까지 준비한 제게 정리하신 줄 알았다니요. 그래도 참았어요.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딸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었거든요. 더 속상한 건 지영이의 태도였어요. 예전에는 엄마 정말 감사해요.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는데 이제는 엄마, 오늘 애가 왜 이렇게 보채죠? 제대로 안 봐주신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아이가 감기에 걸렸는데 지영이가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엄마, 아이를 어떻게 돌보신 거예요? 왜 감기에 걸리게 놔뒀어요? 아이가 아픈 건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아이들이 쉽게 감기에 걸리는 건 당연한 일인데 마치 제가 일부러 아프게 한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정말 조심스러워졌어요. 아이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체온 재고 기침하면 가습기 틀고 혹시 또 뭐라고 할까봐 전전긍긍했거든요. 그런데 그럴수록 더 힘들어졌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겠고 식욕도 떨어지고 몸무게가 5kg나 빠졌어요. 제일 속상한 건 제 취미 생활을 완전히 포기해야 했다는 거예요. 수채화 교실은 이미 몇 달째 못 가고 있었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계속 취소해야 했어요. 미안해, 손주 봐야 해서. 이 말을 몇 번 하니까 친구들도 점점 연락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40년 동안 힘들게 일하고 이제야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는데 그마저도 포기해야 하는 거였어요. 특히 수채화는 정말 아쉬웠어요. 붓으로 그림을 그릴 때 마음이 평온해졌는데 그런 시간조차 가질 수 없게 된 거죠.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제 모습이 너무 초췌해져 있었어요. 눈에는 다크서클이 생기고 얼굴은 야위어 있고 내 인생은 어디로 갔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어린이집 이야기였어요. 처음에는 대기 중이라고 하더니 어느새 엄마가 봐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로 바뀌어 있었어요. 지영아, 어린이집은 언제 보낼 거니? 엄마도 이제 좀 쉬고 싶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지영이가 대답하더라고요. 엄마, 어린이집비가 한 달에 50만 원이에요. 그 돈이면 엄마께 용돈도 드리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할머니가 직접 봐주시는 게 아이한테도 더 좋을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무료로 해주고 있는 일을 어린이집비와 비교해서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세요? 자식들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면서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상황 말이에요. 그때부터 저는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나? 40년 동안 고생해서 모은 노후를 또 다시 희생해야 하나? 하지만 아직도 참았어요. 가족이니까 손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면 제가 얼마나 한계에 도달해 있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손주 돌봄이 사랑이 아니라 비난의 대상이 되었을 때
저는 정말 제가 누구인지 잃어버린 기분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나이가 들면 건강이 예전 같지 않잖아요. 특히 육아는 젊은 사람도 힘든 일인데 65세에 매일 하기에는 정말 벅찼어요. 그런데 가족들은 그런 제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몇 달 전부터 제 몸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무릎이 자주 아팠고 허리도 뻣뻣해져서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었어요. 특히 아이를 하루 종일 안고 있으면 어깨와 목이 결리는 게 심했거든요. 그런데도 지영이는 제 몸 상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엄마 건강은 어떠세요? 라고 물어본 적도 없고, 제가 아프다고 하면, 그럼 오늘은 어떻게 해요? 라고 되묻기만 했어요. 특히 힘들었던 건 아이가 밤에 자주 깨는 시기였어요. 지영이 집에서 재우다가 새벽에 울면 저를 불러서 달래라고 하는 거예요.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다음 날이 더 힘들었어요. 그런 상태로 몇 달을 버티다 보니 제 생활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그림 동호회는 진작에 그만뒀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모두 취소했어요. 계속 다음에 하다가 아예 연락이 끊어져 버렸거든요. 제일 아쉬웠던 건 친구들과의 제주도 여행이었어요. 1년 전부터 계획하고 있던 여행이었는데 결국 취소할 수밖에 없었어요. 손주 돌봐야 해서 못 가겠어 라고 하니까 친구들도 이해한다고는 했지만 저는 정말 아쉬웠어요. 그때 친구 영자가 제게 말했어요. 순애야, 내가 너무 희생만 하는 것 같아. 손주 사랑하는 건 좋지만 내 인생도 중요하잖아. 하지만 저는 그때도 가족인데 어쩔 수 없지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어요. 지영이가 제게 하는 말들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어느 날 아이가 열이 나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감기 초기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별일 아니라고 하셨는데 지영이는 저한테 화를 냈어요. 엄마가 손주를 잘 못 봐서 그런지 애가 자꾸 아프잖아요. 옷도 제대로 안 입혀주시고, 음식도 대충 주시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억울했어요. 저는 손주가 감기 안 걸리게 하려고 얼마나 신경 썼는데 그런 노력은 모르고 다 제 잘못으로 돌리는 거예요. 지영아, 요즘 환절기라 아이들이 쉽게 감기에 걸려. 엄마도 최대한 조심하고 있어. 그런 변명 말고 좀 더 신경 써주세요. 저희가 회사에서 일하는데 아이가 아프면 어떻게 해요? 지영이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몇 달째 밤낮으로 손주를 돌보고 있는데 아이가 한 번 감기에 걸렸다고 이런 소리를 듣는다니.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지영이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손주를 잘못 봐서 좀 더 신경 써주세요. 마치 제가 돈 받고 일하는 베이비시터인 것처럼 말하는 거였어요. 다음 날 거울을 보는데 제 모습이 너무 초췌해져 있었어요. 뺨은 홀쭉하고 눈가에는 주름이 더 깊어졌고 머리도 많이 빠진 것 같았어요. 내 인생은 어디로 갔을까?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40년 동안 시장에서 일하면서도 이렇게 초췌해지지는 않았는데 손주 몇 달 돌본다고 이렇게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때 문득 생각났어요. 제가 언제부터 웃어본 적이 없다는 거요. 예전에는 그림 그릴 때, 친구들과 수다 떨 때 자주 웃었는데 요즘은 언제 웃었는지 기억도 안 났어요. 더 속상한 건 아무도 제 상황을 이해해 주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지영이는 물론이고 민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를 그냥 무료
도우미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특히 민수가 하는 말들이 정말 상처였어요. 어머니, 요즘 음식 간이 좀 싱거운 것 같은데요. 청소도 예전만 못 하시는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트집을 잡는 거예요. 제가 하루 종일 손주 돌보느라 지쳐 있는데 음식이나 청소에 대해서 불만을 표현하다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어느 날은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화가 났어요.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이 아픈데도 억지로 손주를 돌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영이가 퇴근해서 와서는 엄마, 감기 옮기면 어떻게 해요? 좀 조심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서러웠어요. 제가 아픈 것도 걱정 안 하고 오히려 손주한테 옮길까봐 걱정하는 거였어요. 지영아, 엄마도 사람이야. 아플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도 애한테 옮기면 안 되잖아요. 내일은 다른 분한테 부탁해야겠어요. 다른 분이라니. 제가 몇 달째 무료로 돌봐주고 있는데 하루 아프다고 다른 사람을 찾는다는 거였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지영이에게는 그냥 대체 가능한 돌봄 서비스 제공자일 뿐이라는 걸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할머니가 아니라 그냥 편리한 무료 베이비시터였던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세요?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데 당연하게 여기고 심지어 불만까지 표현하는 그런 상황 말이에요. 그날부터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40년 동안 고생해서 얻은 자유로운 노후를 왜 또 포기해야 하나? 하지만 여전히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가족이고 손주니까. 이런 생각 때문에 계속 참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면 제가 얼마나 한계에 다다랐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손주가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딸이 한 말은 회의 중이니까 엄마가 알아서 해주세요 였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참을성이라는 게 무한정 계속될 수는 없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몇 달 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억울함이 어느 순간 폭발할 때가 왔거든요. 그날은 평소와 다르게 없는 하루였어요. 아침 6시에 지영이가 손주를 데려왔고 저는 평소처럼 분유를 타고 기저귀를 갈았어요. 그런데 오전 10시쯤부터 아이가 보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배가 고픈가 싶어서 이유식을 줬는데도 계속 울었어요. 열을 재봐도 정상이었고 기저귀도 깨끗했는데 계속 울음을 그치지 않았어요. 점심때가 되어서는 더 심해졌어요. 아이가 보채면서 먹는 것도 거부하고 계속 칭얼거렸어요. 그러더니 오후 2시쯤 갑자기 열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체온계로 재보니 39도가 나왔어요. 그것도 계속 올라가는 추세였어요. 저는 당황해서 해열제를 먹였지만 열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오후 3시가 되니까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몸을 뻣뻣하게 하면서 눈을 뒤집더라고요. 저는 정말 놀라서 급하게 119에 신고했어요. 여보세요. 20개월 아기가 고열로 경련을 일으키고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가 오는 동안 저는 지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런 응급 상황에는 엄마가 와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지영아, 아기가 열경련을 일으켜서 지금 응급실로 가야 해. 빨리 와. 그런데 지영이의 대답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엄마,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에요. 못 빠져나갈 것 같은데 엄마가 데리고 병원에 가세요. 나중에 갈게요. 그 순간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자기 아이가 응급실에 실려가는데 회의가 더 중요하다는 거였어요. 지영아,
아이가 경련을 일으켰다고. 엄마 혼자 어떻게 해? 엄마,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오늘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절대 빠질 수 없거든요. 엄마가 잘 부탁드려요. 그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손이 떨렸어요. 몇 달째 제가 아이를 돌보고 있지만 이런 응급 상황까지 혼자 책임져야 한다니. 구급차가 와서 아이를 응급실로 데려갔어요. 저는 응급실에서 몇 시간을 기다리면서 계속 지영이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열성경련이었는데 다행히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보호자가 누구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할머니예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 부모님은 어디 계세요? 직장에 있어서 못 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좀 이상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아마 아이가 이렇게 아픈데 부모가 안 온다는 게 이해가 안 되셨나 봐요. 저녁 7시가 되어서야 지영이와 민수가 왔어요. 회의가 끝났다면서요. 그런데 미안하다는 말보다는 아이 상태가 어때요? 큰 문제 없죠? 라고 묻더라고요. 지영아, 엄마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아이가 경련 일으킬 때 정말. 그런데 민수가 말을 끊더라고요. 어머니 그렇게 놀라실 것도 없잖아요. 열성경련은 아이들한테 흔한 일이래요. 의사도 별일 아니라고 했고. 그 말을 듣고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제가 몇 시간 동안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혼자 힘들었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별일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어요. 지영이와 민수는 저녁을 차려달라고 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응급실에서 지쳐있는 저에게 말이에요. 그때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몇 달 동안 쌓인 모든 감정이 폭발했어요. 내가 너희 아이 엄마냐? 언제까지 내 인생을 잡아먹을 거야? 제가 이렇게 소리치니까 지영이와 민수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평소에 조용했던 제가 이렇게 화를 낸 건 처음이었거든요.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뭘 잘못했냐고? 몇 달째 엄마를 무료 가정부로 부리면서 뭘 잘못했냐고 물어? 엄마, 저희도 생활이 힘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가족끼리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영이의 말에 더욱 화가 났어요. 도와주는 거와 이용당하는 건 달라. 엄마는 너희 편의를 위한 도구가 아니야.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 인생을 되찾아야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짐을 쌌어요. 몇 달 동안 지영이 집에서 생활하면서 제 물건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지영이가 놀라면서 엄마 어디 가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엄마 집에 가. 더 이상 여기서 못 살겠어. 엄마, 그럼 아이는 어떻게 해요? 갑자기 이러시면 저희가 정말 곤란해져요. 너희 아이는 너희가 키워. 엄마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민수도 나서서 어머니 너무 심하시는 거 아니에요? 가족인데 이렇게 하시면. 이라고 했지만 저는 돌아서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희생을 강요당하다가 어느 순간 폭발하게 되는 그런 경험 말이에요. 그날 제 집으로 돌아오면서 느낀 기분은 정말 특별했어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운 기분이었거든요.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지 않아도 되는 제 시간을 온전히 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자유 말이에요. 물론 마음
한편으로는 미안한 기분도 있었어요. 손주를 사랑하는 건 변함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사랑이 저를 희생시키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창문을 열고 햇살을 받으며 웃었을 때 저는 비로소 김순애로 다시 태어났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어떻게 제 인생을 되찾았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말고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제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푹 잤어요. 몇 달 동안 새벽에 울음소리 때문에 깨거나 밤늦게까지 집안일 걱정을 하느라 제대로 잠을 못 잤는데 그날은 정말 깊이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제 집 창문을 열었을 때 그 기분을 잊을 수 없어요.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고 새소리가 들리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여유로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거든요. 커피 한 잔을 내려서 마시면서 이제 진짜 내 시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를 위해 분유를 타거나 이유식을 만들거나 기저귀를 갈지 않아도 되는 아침이었어요. 하지만 며칠 후 지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더라고요. 엄마, 정말 힘들어요. 아이는 계속 울고, 저는 회사 일도 제대로 못하겠고,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울면서 사과하는 지영이를 듣고 마음이 약해질 뻔했어요. 역시 내 딸인데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어떻게 외면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지영아, 나는 손주를 사랑해. 하지만 내 가정을 책임질 의무는 없어. 이제 너희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때야. 엄마, 그럼 어떻게 해요? 정말 도움이 필요해요. 어린이집에 보내거나 베이비시터를 구하거나 아니면 너희 중 한 명이 육아휴직을 하거나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 그 후로도 지영이는 몇 번 더 전화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물론 마음이 아팠지만 제 인생도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일주일 후 저는 다시 수채화 교실에 등록했어요. 선생님과 동기들이 어머, 순애 씨, 오랜만이에요. 어디 가셨었어요? 라고 반갑게 맞아주셨을 때 정말 감사했어요. 손주 돌봄 때문에 바빴었는데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요. 그러셨구나. 다시 오셔서 좋아요. 많이 그리워했거든요. 붓을 다시 잡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을 때 그 기분, 몇 달 동안 잊고 살았던 제 자신을 되찾는 기분이었어요. 색깔을 섞어서 캔버스에 칠할 때마다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친구들과도 다시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영자가 순애야, 너 목소리가 많이 밝아졌네. 뭔 좋은 일 있어? 라고 하더라고요. 응, 손주 돌봄을 그만뒀어. 이제 내 시간을 찾았지. 잘했어. 나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어. 자식들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더라.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깨달은 건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거였어요. 손주 돌봄 때문에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한 달 후에는 여행 동호회에도 가입했어요. 제주도 여행은 놓쳤지만 이제는 언제든 갈 수 있으니까 아쉽지 않았어요. 첫 번째 여행은 경주였어요. 친구 6명과 함께 2박 3일로 다녀왔는데 정말 오랜만에 마음껏 웃었어요. 불국사, 석굴암도 구경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이런 게 진짜 노후구나 싶었어요.
여행에서 돌아와서 지영이가 또 전화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달랐어요. 엄마, 저희가 어린이집 자리를 구했어요. 그리고 정말 죄송했어요. 엄마한테 너무 의존했던 것 같아요. 그래, 잘했다. 이제 너희가 책임지고 키워야지.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해보니 정말 미안해요. 엄마도 엄마만의 삶이 있는 건데, 지영이가 이렇게 말할 때 비로소 제 마음도 누그러졌어요. 딸이 깨달았구나 싶어서요. 지영아, 엄마는 손주를 사랑해. 하지만 사랑한다고 해서 내 인생을 포기할 수는 없어. 이제 알겠지? 네. 엄마 정말 죄송했어요. 그 후로 지영이와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는 제가 원할 때만 손주를 봐주고 지영이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가끔 엄마 시간 되시면 손주 좀 봐주실 수 있어요? 라고 정중하게 부탁하더라고요. 요즘 제 일상은 정말 충실해요. 월요일과 수요일에는 수채화 교실, 화요일에는 요가, 목요일에는 독서 모임, 주말에는 친구들과 만나거나 여행을 가요. 특히 독서 모임에서 만난 분들과 이야기하는 게 정말 재미있어요. 다들 비슷한 나이대인데 인생 경험도 다양하고 생각도 깊으셔서 많이 배워요. 무엇보다 좋은 건 제가 김순애라는 한 사람으로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누구의 엄마, 누구의 할머니가 아니라 그냥 김순애로 불려지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지난주에는 제 그림이 동호회 전시회에서 입상하기도 했어요. 바다 풍경이라는 작품이었는데 상을 받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65세에 새로운 재능을 발견한 기분이었거든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특히 저처럼 자식들 때문에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계신 분들께 말이에요. 가족을 사랑하는 것과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다른 일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성장시키는 거지,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잠깐만 이라는 말을 조심하세요. 저처럼 그 잠깐이 몇 달, 몇 년이 될 수 있어요. 처음부터 명확한 기간과 조건을 정하는 게 중요해요.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고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꿈을 포기하거나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65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그림도 그리고 여행도 가고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면서 말이에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충분해요.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용기를 내서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도 필요해요. 지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아침에 창문을 열고 햇살을 받으며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에요. 그때마다 오늘은 뭘 할까 하고 생각하는 게 정말 행복해요.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고 제가 원하는 대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이런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겠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자신만의 행복을 찾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도 충분히 소중하다는 것을요.